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희석 씨 사망 사건이 있은 지 2달 만이죠. 오늘 정부가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경비원을 향해 폭행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실태 조사를 거쳐 경비, 청소, 분리수거 등 입주민과 갈등을 겪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해 장기간 근로계약 체결도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요.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누구나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책이 마련된 만큼 이제 함께 노력하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서울타임즈 들어가기 전에요. 어제 저희가 제보를 하나 들었어요. 네. 제보요? 네. 이브닝쇼 출연자분이 이제 가시면서 택시를 타고 가셨는데 택시 기사님께서 매일 이브닝쇼 방송 시작 전부터 채널을 맞춰놓고 기다리시면서 매일매일 들으신다고. 그런 제보가 왔어요. 그런 제보가 왔습니까? 네. 지금도 듣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지금도 듣고 계시겠죠. 1757 택시 운전하시는 김건철 기사님. 네. 오늘도 듣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이브닝쇼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 오늘도 퀴즈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퀴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서울타임즈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비건 국무부 장관 오늘 외교부 일정을 소화를 한다. 그리고 내일은 청와대 일정을 소화를 하고 일본으로 떠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일거수일투족이 또 기자분들의 레이더망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일 관심 모았던 부분이 대북 메시지잖아요. 네. 오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협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비건 부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남북협력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에서 그랬잖아요.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비건 부장관이 우리는 북한과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번 주 방안은 우리의 가까운 친구와 동맹을 만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최선희 제1부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으며 그렇다고 존 볼턴 전 보좌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년간 여러 만남을 통해 내린 결론으로부터 지침을 받는다라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사안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됐고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면 북한은 우리가 그 순간 대화할 준비가 됐음을 확인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북한에 공을 넘겼죠. 이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남북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리고 최선희 부장이 나는 미국하고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누가 만나자고 했어? 이거거든요. 솔직히 갖고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급에 맞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카운터파트가 맞는 얘기를 하라. 이런 것은 약간은 좀 북한 측에 특히 최선희 부장한테 좀 기분이 나빴는데 기분이 좀 안 좋은 듯한 그런 뉘앙스가 읽히는 것 같은데 사실 준비된 자료에는 최선희 부상을 비판한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직접 말할 때는 그 내용을 뺐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톤 조절은 했겠지만 어쨌든 북한을 향해서 급에 맞는 말씀하신 대로 카운터파트를 좀 데려와라. 대화하자. 그럼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외교안보 라인도 바꾸고 통일부 장관 바꾸고 하면서 드라이브 좀 걸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10월 쯤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 우리가 노력하겠다, 돕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비건 이 부장관이 와가지고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 우리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한 거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볼턴 이야기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볼턴이 비건을 상당히 비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스탠포드 대학교 가갖고 1월 30일에 그런 식으로 북한이 한 얘기를 수용하는 듯한 단계적인 그런 비핵화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말 자기 고생했다는 식으로 써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볼턴에 대해서 기분 나빠갖고 한마디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그렇네. 굳이 여기에 안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여기 전 국가안보부 장관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네. 그렇군요.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네, 뭐 지난 7일 방송에서 네. 관련해서 인터뷰를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아직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면서 이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 3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북한이 본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볼턴 자서전을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이후에 한 달 뒤쯤에 좀 후회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볼턴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 북한과 처음으로 만난 미국 정상이라는 좀 그런 타이틀도 좀 희석해 돼버린 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네, 판문점에서 만나긴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효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을 할지 네. 지금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도움이 된다면이라고 했는데 주어가 빠졌잖아요. 그 대선에 도움이 된다면 이 얘기가 대단히 아닐까. 왜냐면 주어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대선에 어떻게든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뭐 여론조사나 그런 걸 볼 때 북한과 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론이 좀 추이가 있다면 하지 않을까. 미국 사람들이 된다면? 북한이 어딘지 잘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어쨌든 외교 정책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네네.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엔 이 인터뷰가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갖고선 답변이 나온 거라서 네. 글쎄요 이게 정말로 지금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한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거기서 그러면 안 할 거야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애매한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네, 그래서 답변이 나온 것인지는 사실 뭐 대선이 코앞이어가지고 시간이 되게 정상회담을 없거든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맞아요. 있으려나 네. 모르겠습니다. 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네. 네. 도움이 팔월 되면 대선에. 그러니까 8월 말에 전당대회가 있고 그때부터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네. 지금 뭐 한 달 남짓 남은 건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있을까? 뭐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은 조금 가능성이 그래서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또 뭐 모르죠 뭐. 모르죠 뭐. 모르죠 뭐 갑자기 아유, 뭐 번개. 서프라이즈가 네. 번개. 항상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네. 현재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죠.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국회에서 글로벌 외교 안보 아. 포럼 이런 게 열렸어요. 기조 연설을 네. 반기문 위원장이 했는데 남북 관계는 상호 존중, 호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옹호한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북한에 계속 끌려다닌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통일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을 새로 지명해서 좋은 구상을 하겠지만 너무 단기에 갈등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위치에 우리가 간다. 조급해하지 말라. 뭐 이런 또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언급한 3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각에서 소위 옥토버 서프라이즈인가 10월 서프라이즈라고 네. 해서 미국 회담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는데 북한도 여러 정세를 꿰뚫고 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또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약간 간을 본다고 해야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안 좋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예,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니까 네네. 사실은 그런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긴. 아마 그런 뭐 뉘앙스가 아닌가 싶어요.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맥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통합당이 국회 부의장 결국은 안 받는다라는 건가요? 지금 뭐 그러면 네, 오늘 의총이 있었는데요. 정진석 그 5선의 정진석 최다선이죠. 정진석 의원이 우리 당에 얘기를 했다. 내가 부의장 안 하겠다. 얘기를 했고 당 의총 결과도 법사위 현장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할 수 없다. 국회 부의장 포함해서 다 뭐 우리가 풀 수 없다. 이렇게 또 의지를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상정 의원 얘기가 나온다는데 맞나요? 예, 이게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인데 네. 야당 목사의 국회 부의장이 심상정 이 대표를 추진하는 게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다른 야당으로 하지. 사실은 여당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국회법에 보면 무기명 투표로 해서 제적의 과반이 투표로 해서 그 득표로 될 수가 있거든요. 모양새가 좀 안 좋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관행은 계속해서 제1야당이 네. 했는데 국회법 봐라. 통합당이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다른 당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심상정 대표 추대 그 론이 좀 나왔어요. 오늘 보도가 됐는데 근데 잠시 전에 국회의장실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네네. 뭐라고 했냐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야당 목 국회 부의장의 심상정 추진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면 알려드린다.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네, 네, 국회 참고하시기 의장실에서, 바랍니다. 네, 보낸 문자였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네. 글쎄요, 뭐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죠. 여러 그 통합당이 이렇게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그건 그냥 이걸 다른 당에 넘겨버린다,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굉장히 끓고 있는 이슈입니다. 부동산 이슈.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다라고 네. 했고 그게 또 논란이 되니까 이제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라고 청주는 밝혔는데. 이미 또 가계약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알겠습니다. 뭐 노영민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비어 있는 집이고 네. 좀 오랫동안 비어둔 집이고 이 반포의 경우에는 뭐 가족이 실거주를 하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있다. 네, 거기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청주를 팔았는데 뭐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뭐 그러면서 이달 안으로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주택자가 되시는데 지금 이제 근데 청와대 지금 뭐랄까 그러니까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자가 꽤 많더라고요. 10명이 넘고. 예,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에 12명이 12명? 예,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뭐 조정 대상 지역 여기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다주택자인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달 안에 정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 정리하고 어쨌든 비판을 받으면서 정리한 수순을 가고 있기 때문에 12명의 그 참모진도 이번 달 안에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곧 뭐 상세한 설명을 할 것이다라고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이번 달 안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뭐 국회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공무원도 그렇고 그리고 청와대도 그렇고 다 지금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정세윤 국무총리도 한 말씀 네. 하셨더라고요. 뭐 오늘 이제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집을 매각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지금 뭐 최근에 여론이 좀 좋지는 않지만 이게 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다주택자는 뭐 팔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12채 정도가 시장에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뭐 12채뿐만 아니라 이제 고위 공직자라고 하면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참여연대가 발표에 따르면은 뭐 기재부하고 국토부에도 이 상급 이상 그 고위 공직자들 또 상당수가 또 다주택자인 것으로도 드러났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더 많이 나오겠죠. 뭐 민주당에도 지금 42명인가요? 네. 있다라고 경실련이 발표를 했었는데 뭐 이번 달 안에 정리한다고 합니다. 나오겠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뭐 21번 뭐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고 이번에 나온다고 하는데 신뢰가 생명인데 아니 이렇게 청와대 참모진 12월에 판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팔았다는 게 밝혀지고 또 강남 똘똘한 한 채 남겨두는 모습이 그렇죠. 보이고 고위공직자들 또 국회의원들 봤더니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정부가 쓴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더 이상 정책이 설 자리가 없다고 보고 정부가 좀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잡고 있겠다 하는 것은 여기는 계속 잘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강남 불패 그렇죠. 그 예.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더욱 더 이제 국민적인 어떤 공분 뭐 이런 게 있었던 네.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내일 오전 10시까지 입장 표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표명이 방금 나왔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추미애 장관이 오늘 휴가 중이었는데 오늘 또 아침에 이제 사찰에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올려서 뭐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막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그 내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채널A 기자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내놓으라라는 거였고 이때 추미애 장관이 뭐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국민이 답답해한다라면서 뭐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윤석열 총장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서울고검 검사장이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수사 결과만 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도록 건의를 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지휘,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다. 이 부분만 수용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지 않는 대신 네. 그 검사가 그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네네. 서울고검 검사장이 서울고검 가지고 검사장이. 있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글쎄요, 이게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뭐 입장 표명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추 장관의 그런 요구 이런 걸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해왔던 그 부분을 보장을 하라고 했는데 네. 다시 또 새로운 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뭐 특임 검사가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수사본부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면 조금씩 뭐 피한다고 해야 되나요? 반쯤 받아들였다고.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검사장 회의도 그게 뭐 하는 절차도 없는 거고 사실 그냥 한 거잖아요. 그냥 뭐 새 과시식으로 그렇죠. 한 네. 거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고 여론전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번에도 이 결과 입장 표명 자체도 글쎄요 추 장관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좀 스스로 본 것 같은데 워낙 그 수사 지휘권을 내린 다음에 답변 시간이 길었어요. 또 네. 게다가 그 사이에 이제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을 했는데 월요일에 또 그 결과를 대검이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해버리면 될 일이었을 텐데 검사장 회의 결과 뭐 장관의 지시는 부당하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을 받아들이면은 이 검사장들 모여서 한 얘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검사장들 회의에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나는 그럼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반은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네. 검사들을 총지휘에 대한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검사장 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스스로 발표를 했으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고 하지만 안 받아들일 수는 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반 받아들였다고. 왔기 때문에 예, 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반응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통합당은 지금 법사위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자,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출석 요구를 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려고 아주 엄중한 상황에 대해 직접 박탈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 듣고 파악하기로 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법사위 출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김도읍 간사를 포함한 통합당의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다라고 정식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총장을 직접 불러서 뭐 이 질의응답을 한 상임위에서 한 적이 없다.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나오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얘기 아닐까요?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이야기를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그러니까 뭐 여론에 좀 호소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그 김웅 기자 혹시 또 기억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폭행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다른 이야기로는 채용 그리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사실 재판에 넘겨졌단 말이에요. 1심에서 법정 구속됐어요. 네, 맞습니다. 김웅 기자가 이 주차장 접촉 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라면서 이 손석희 사장에게 채용 그리고 네. 2억 4천여만 원 정도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형이 나왔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이 주차장 사건 그리고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을 했다라면서 이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사회 이슈입니다. 그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네. 이게 또 이제 한참 굉장히 핫했는데 지금 출국 조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출국 금지 조치를 네. 지난 5일에 경찰이 이미 내렸다라고 네네. 밝혔는데요. 이게 지난 3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서 많이 또 공분을 산 그런 사연인데요. 이틀 만에, 그러니까 지난 3일에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니까 이틀 만에 출국금지 조치를 경찰이 한 겁니다. 최 씨가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일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지난달 8일에 있었던 일이죠. 구급차 접촉 사고가 나자 10분 동안 그걸 막아서면서 네, 맞아요.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네, 식의 얘기를 맞아요. 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이 최 씨가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를 했다고 해요. 경찰은 우선 최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네. 국민청원 등에서 거론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런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요. 네. 네. 올 여름 야간 해수욕장에서 치맥을 못 먹는다.
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소식이었는데. 해수욕장에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예, 해수욕장 가기도 사실 힘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뭐 모든 해수욕장이 대상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1곳, 네, 여기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해양수산부가 내린다라고 밝혔는데, 그 야간에 그 이용객들이 모여 앉아서 이제 치맥을 먹고 있으면 아무래도 밀접 접촉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이런 결정을 내렸고, 합동 단속을 벌여서요. 이 어길 경우에는 그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네, 부과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올 여름에는 네. 해수욕장에서 치맥은 좀 삼가하시는 걸로. 안 먹어도 됩니다. 안 네. 먹어도 된다고. 코로나19 상황 정말요? 때문에. 안 먹어도 된다고요? 참겠습니다. 집에서. 집에서 먹겠습니다. 집에서 네. 먹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약속드린 대로 퀴즈 네, 나갑니다. 오늘은 정상근 기자가 퀴즈를 전하시는 걸로 저희가 정했어요. 네. 박정우 기자를 우리가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 네, 오늘 퀴즈 정상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보건기구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뒤에 이 세계 보건기구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1948년 설립된 이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를 지칭하는 영어 약자는 무엇일까요? 네, 알파벳 세 글자입니다. 네,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모두 5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네, 너무 쉬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힌트 우리 박정우 기자님이 주시죠. 네, 이 약자가 네. 그 누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와 철자가 같습니다. 누구 쉽죠? 그거 H. 뭐예요? 네, 갑자기 재채기가 나네요. 네, 네, 세 글자 중에 소름. 하나가 네, 힌트로 나왔네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감이 점점 힌트를 너무 좋아지고 드리고 있어. 싶어가지고요. 네, 정답과 당첨자는 잠시 후 4부에서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내용 잘 들으시면 맞추실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오늘 지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저희가 퀴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정부가 WTO 사무총장 선출에 확실하게 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선출될 것을 우려해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본이 또다시 우리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인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WTO 사무총장 선출에 확실히 관여하고 싶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본에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이 WTO 사무총장 출마에 아주 조금 염려스럽다는 반응을 계속 했었고요. 네. 그것은 이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무역 분쟁이 있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최근에 G7이 한국에 초청받고 또 한국의 새롭게 국제적 입지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하는 입장의 표명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겠다는 말들은 지난주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 먼저 카지야마 이 경제산업상이 현재처럼 국제무역질서의 과제가 산적한 상황 속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이 이 선출 과정에 관여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모태기 외상도 오늘 있었던 이 정기 기자회견에서 실제 사무총장의 선출 과정에 일본이 확실하게 관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이 WTO 사무총장을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일본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자유무역 질서에 대해서 TPP를 중심으로 네. 적극적으로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해왔는데 이 한국에 인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무총장 출사표 던진 국가가 이제 우리 포함해서 다른 국가들도 있잖아요. 멕시코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지 이집트, 몰도바, 케냐까지. 자, 그러면은 일본이 이 중에 한 국가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또 뭐 뒤에서 마크에서 또 이야기를 할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네, 글쎄요. 일본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한 나름대로 일본의 관여를 좀 보면 그 나름대로 이 한국과 관련돼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는 이제 G7보다도
G7은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되기가 쉽지가 않고 일회성 참석으로 끝날 그렇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네. 이 WTO의 문제는 일본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다. 이것을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뷰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일본 아프리카권에 많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의 특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를 일본이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도 좀 강력한 후보이기도 한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일본은 가장 한쪽으로 될 수 있으면은 한국 측과 대응하는 후보 쪽으로 틀림없이 선거 운동을 해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오늘 보니까 케냐가 따로 네네. 출마를 했는데 이제 지금 아프리카가 이게 보면은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로 좀 많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꼭 그렇게 하나로 통합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은 나라가 오히려 더 이렇게 참여하는 게 한국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고 일본이 후보를 단일화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예상도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이게 많은 국가, 특히나 아프리카에서 지금 세 국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은 표가 좀 분열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한테 오히려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근데 조금 공개적으로 밝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언론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본 내에서는 이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가요? 네, 일본 내에서도 제가 나간 텔레비 방송에서도 이 한국의 WTO의 사무총장 출마 건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고 네. 또 일본 경제신문이나 주요 신문에서도 특별하게 정부 입장을 대변하지 않지만 WTO 사무총장 출마에 대해서는 보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대립을 하지만 일본의 가장 큰 아베 정권의 본심은 어떻게 보면 통상 정책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의 입장이 통상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일본과 대립을 하는 관계 속에서 일본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누르고자 하는 건데 특히 한국과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도 일본이 정치적인 수단이라든가 외교적인 수단보다도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누르고자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WTO 사무총장을 한국이 하게 되면 국제 질서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커다란 국익의 손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대부분 이제 한국은 지금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가지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는 전략물자 관리 분야라든지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돼서 국제 조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일본 같은 서구 선진국과 다르다. 이렇게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과연 이 WTO 사무총장을 하는 게 적합한가? 아마 이런 논리로 여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일본 내에서는 WTO 사무총장까지 한국이 낸 것 자체는 일본 국민들도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변화라고 일반 국민들까지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TPP 탈퇴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무너져가던 거를 일본이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CPTPP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서구에서는 좀 칭찬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뭐 자유무역 세계 질서를 그러면 일본이 이끌어간다, 뭐 그중에 주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피해가 생길까봐 굉장히 경계를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일본 내부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민당이 올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당대회 열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1955년 창단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이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수상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뽑기 때문에 내각제에서는 이 자민당 당대회가 엄청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것을 열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포스트 아베를 둘러싼 자민당 내에서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포스트 아베를 둘러싼 아베 수상이라든지 지금 자민당 지휘부의 의도대로 이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 확률이 있다는 것을 좀 한 가지는 고려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와이 이
전 법무장관이죠. 네네. 법무대신이 부부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체포가 되었었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자민당 지휘부가 선거운동에 대량으로 정치 자금을 지원을 했던 것이 자민당 각 지방 지부에서는 이게 엄청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현 지휘부에 대한 성토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죠. 이런 의미에서는 코로나를 이유로 지금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명당이라든가 다른 당들은 다 전당대회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명분이 없고요.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중의원 선거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자민당은 가지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못할 정도면 총선거도 할 수 없는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선거 계획은 가지고 있으면서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포스트 아베에 대한 지금 지휘부의 의도대로 이 당원들이 움직여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좀 우려를 하는 하나의 좀 꼼수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부적으로 뭔가 좀 있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 포스트 아베 입장 정리가 안 되었다. 지금 근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성 장관이라든지 또 기사 후미오 정조회장 이런 인물들이 부각이 되는데 실제로 포스트 아베 다음에 이제 후임자가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가요? 예, 그렇죠. 지금 포스트 아베로 원래 아베 수상은 후임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 키시다 후미오 전 외상을 네네.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정조 회장인데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 인기가 한 4% 정도밖에 없고 네. 자기 스스로 지금 인기를 올릴 수 있는 좀 그러한 주목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베 수상에게는 좀 난처한 상황이 된 거 있고요. 대신 이제 아베 수상이 가장 철저하게 반대했던 자기가 절대로 이 사람을 수상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사석에서 말을 했던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성 장관인데, 네네. 근데 지금 이시바 시게루는 오히려 반아베 전선을 만들고 있어서 지지율이 31%까지 올라갔고요. 네. 최근에는 당내를 정합하고자 하는 니카이 간사장, 이 사람은 조금 여러 파벌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힘인데 이 니카이 간사장이 이시바 시게루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즉 이시바 시게루가 어떻게 보면 희망의 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대로 전당대회를 하게 되고 만약에 총선을 하더라도 이시바 시게루 쪽이 훨씬 더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아베 수상의 성격상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스타일이라서 네네. 이시바 시게루를 수상으로 만들지 않으려다가 잘못하면은 정권 개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일본 내에서 지금 자민당 내에서는 좀 난처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시바 시게루 씨도 국회의원들 속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서 네. 전체 지방 당원들에게는 인기가 있지만 국회의원들 지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게 지금 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성 장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아베 총리하고 몇 번 붙었었잖아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원래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성은 도토리 현을 지사를 도토리 했던 현. 사람이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방 출신이긴 한데 원래는 이 사람은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아베 수상보다도 훨씬 더 우익 쪽에 가 있는 사람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아베 수상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베 수상은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하겠다는 사람이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전전의 일본의 역사, 침략과 식민지 역사를 부정하면서 지금의 어떤 일본의 정통 보수 속에서 자신의 헌법 개정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지만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는 이 자위대가 군대가 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자위대가 군대가 되지 못한 이유는 전전의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군대의 침략 군대 이미지가 있어서 이 아시아 국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수상과는 다른 게 이 아시아에 대한 침략의 역사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북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한국에서도 이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보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베 수상과는 좀 정책이 많이 다르지만 만약에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수상이 됐을 때 이 어떻게 보면 일본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좀 이런 어. 부분도 있기도 해서 무능한 정통 보수 안 그러면 현실적인 능력 있는 신보수 이 두 측에서 한국이 네.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 이런 부분은 좀 외교적으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깔끔한 정보와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잠시 후 3부 수요 정치회에서는 연일 뜨거운 부동산 이슈 비롯해서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짚어보고요. 4부 월드클래스. 네. 강제 노역을 한 탈북 국군 포로들이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이유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